처음에 피어싱 뚫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제품 세척해 주시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는 혹시나 눌릴까봐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문제 생길까봐 온갖 정보를 찾아보고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그 열심히 하는 관리가 오히려 살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어싱 부위에 좋다고 믿고 한 습관이 오히려 살튀를 만들고 결국 고생해서 뚫은 피어싱을 빼게 만든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들은 전문 피어서들이 말하는 없던 살튀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들과 살튀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살튀는 뭐고 켈로이드는 뭐지? 내 귀에 튀어나온 이건 살튀인가 켈로이드인가? 켈로이드는 상처 부위의 흉터 조직이 과다 증식해서 부풀어서 자라나는 것인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계속 자라나고 자연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런데 일단 안심하세요. 통계적으로 피어싱 후의 염증의 90% 이상은 켈로이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살튀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누르면 피나 진물이 나와요. 피부색이나 연분홍빛의 작은 물질과 같고요. 켈로이드는 단단하고 고무 같아서 눌러도 잘 안 눌려요. 어두운 색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져요. 살튀라면 오늘 소개할 방법들로 1, 2주만 관리해도 눈에 띄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켈로이드 같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살튀를 만드는 습관들과 회복을 돕는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살튀는 한마디로 피어싱 부위의 상처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말하면 공격을 멈추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피어싱 시술 부위를 계속 공격하는 최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과잉 소독과 연고입니다. 물론 위생은 중요하죠. 하지만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야 되는데 강력한 소독제는 세균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파괴해서 회복을 방해합니다. 연고 역시 공기순환을 막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깨끗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피어싱 부위를 하루에 한두 번 흐르는 미온수로 헹궈주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피어싱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뿌려주신 것이 좋겠죠. 그리고 찬바람이나 깨끗한 타월로 피어싱 주변 물기를 말려주시면 됩니다. 축축한 환경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니까요.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나쁜 습관, 불필요한 터치와 회전입니다. 이건 세계 프로 피어서 협회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인데요. 바로 리타 원칙입니다.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두라 하는 뜻인데요. 피어싱을 자꾸 만지고 돌리는 건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계속 해집는 것과 같아요. 제품을 빼서 자주 소독하는 게 좋다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방법에서도 설명했듯이 흐르는 물이나 멸균 식염수로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품의 세정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돌리지 마세요. 만지면 엄청나게 커지는 여드름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 눌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모자, 헤드폰, 마스크, 끈 같은 피어싱 부위를 누르는 모든 것을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세 번째 나쁜 습관, 올바르지 못한 길이와 디자인의 피어싱 착용입니다. 한마디로 시술할 때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피어싱을 착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너무 짧은 피어싱은 시술 직후에 자연스럽게 부어오른 살을 압박해서 많은 피부 염증을 일으켜요. 하지만 피어싱이 너무 긴 경우에도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건드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흔들림이 많아져서 더 자극이 가기도 하고 미세하지만 무게도 조금 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자극을 더 높입니다. 그럼 시술 시에 적절한 피어싱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마다 달라서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좋은 공식은 있어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복 후에 딱 맞게 착용할 제품의 길이에 붓기를 위한 약 2-3mm의 여유 공간을 추가한 후에 착용할 실리콘 디스크의 개수에 따라 두께를 추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실리콘 디스크는 보통 1mm 두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회복 완료 후 착용할 피어싱이 6mm 길이고 실리콘 디스크를 앞뒤로 착용한다면 6mm에 붓기를 위한 여유 공간 2mm 그리고 디스크 2개의 두께 2mm를 추가해서 총 10mm 길이 가베를 선택해서 착용하신 것이겠죠. 물론 초기에 붓기가 가라앉는 4주에서 8주 후에 반드시 4살 두께에 딱 맞는 두께로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살튀를 유발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착용 중인 피어싱 그 자체예요. 어쩌면 습관보다 더 중요한데요. 심지어 안전하다고 알려진 316L 서지컬 스틸이나 14K 골드 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16L 스틸에는 실제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니켈과 크롬이 들어가 있고 14K 금에도 니켈이나 구리처럼 알러지를 유발하는 금속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두 재질 모두 안전한 편이지만 피어싱 시술 직후에 예민해진 부위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재질을 착용해야 될까요?
세계 피어싱 협회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초기 피어싱을 포함한 민감한 부위에는 임플란트 등급 티타늄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임플란트 등급 티타늄은 알레르기를 유발한 물질이 없고 같은 크기의 스틸, 금보다 매우 가벼워서 상처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가장 이상적인 재질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재질뿐만 아니라 피어싱의 조립 방식으로 인해서도 피부 자극이 유발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잠시 빼야 할 때 피어싱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자극으로도 탈티가 유발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제품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 자극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재는 무나사 방식의 티타늄 피어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무나사 피어싱은 나사 조립이 아닌 귀걸이처럼 장식을 샵 안에 밀어넣는 푸시인 방식의 피어싱인데요.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접 임플란트 등급 티타늄을 가공해서 피어싱을 제작해온 저희가 자체 브랜드 피어링을 통해 한국의 무나사 방식 티타늄 피어싱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나사 방식과 임플란트 등급 티타늄 재질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 표면에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미세물질의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 피어싱 전용 광택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품 표면의 미세물질을 최소화했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피어싱을 20년 이상 만들어 온 경력자들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니까 한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피어싱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최상위 등급 의료용 실리콘을 어렵게 공수해서 만든 실리콘 디스크도 함께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피어싱 사용자들의 가장 큰 적, 살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살티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소독을 피하고 만지지 말고 적절한 사이즈와 좋은 재질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1, 2주를 노력했는데도 살티가 더 커지거나 진한 고름이 나오거나 더 아파진다면 꼭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피어싱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